여러분, 지금 네이버에 있는 환율창 그 숫자 절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 보여지는 1,400원대 환율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진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현재 LA 공항에서 1,700원 이상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원화는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코스피와 주가는 연일 갱신하며 오르고 있잖아. 주식 오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모순 뒤에 숨겨진 한국 경제 헐값 세일의 비밀을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월급과 자산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적 방공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원화 폭락은 단순히 물가를 올리는 것을 넘어 부의 양극화를 폭발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잃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3가지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첫째, 이 환율 폭등 뒤에 숨겨진 구조적 리스크 3가지. 둘째, 환율과 부의 양극화의 이유. 그리고 마지막, 내 돈을 지키는 최후의 전략입니다. 자, 본론으로 가시죠. 현재 LA 공항에서는 환율이 1,750원입니다. 왜 이렇게 네이버와 다를까요? 공항이라 비싼 걸까요? 이 숫자는 환전 수수료가 반영된 현찰가입니다. 환율은 단순히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의 화폐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를 보여주는 점수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 원화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냉정한 점수표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고 신뢰도 없는 외국 돈을 여러분은 바꿔주시겠어요? 원화도 똑같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원화의 필요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20년 동안 원달러 평균 환율 추이를 보세요. 꾸준히 상승하며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신뢰도 하락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다 눈치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 주식을 팔기는커녕 오히려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연일 코스피가 상승하며 4천을 넘기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더 알게 되면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주가 상승은 주식시장의 호황이 맞지만 환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오르는 것은 국내 자산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내 지갑의 힘은 떨어지는데 자산 가격들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투자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아주 위험한 괴리입니다. 이 괴리는 자산을 가진 사람을 더 웃게 만들고 월급과 원화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미 가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자산이 없다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걷는 느낌이에요. 주식시장의 상승은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원화 약세가 만든 단기 할인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올랐으니 기존 주식을 더 적은 달러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주식들은 달러로 보면 바겐세일 중인 겁니다. 현재 배당성 금액, 즉 외국으로 보내는 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은 외국인이 이익만 챙기고 자본을 오래 묵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래 성장 스토리가 없는 시장은 가격이 오를 때 전부 다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은 세일 기간에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이 세일이 끝나면 미련 없이 떠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체력을 신뢰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그 근본적인 이유, 즉 국가 기초 체력이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이 구조적 위험 3가지를 지금부터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M2 통화 공급량이 1년 만에 10%가 늘었다는 겁니다. 통화 공급이 이처럼 빠르게 늘어날 때 공급된 돈이 생산적 투자로 가지 않고 소비 및 자산 시장에 몰리면 실질적인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물타기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GDP 대비 국가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고 세금을 더욱 더 거둘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과 재정 악화는 국가 신용도를 낮추고
환율 또한 더 높아지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에게 투자 매력도를 구조적으로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배터리, 태양광과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서 중국이 전 세계 70% 이상 압도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공급망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리스크나 공급 충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의미이며 한국 산업의 취약성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하던 배터리,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중국은 이미 앞서버렸습니다. 중국은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규모가 우리나라와 다르고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로드맵 대부분을 중국은 이미 달성하여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도체, 조선, 원자력 등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들이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기술적 우위가 약화되고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은 스토리의 부재입니다. 외신에서 한국 이미지는 1950년 불모지를 현대사회로 이끈 지난 세대의 땀과 노력을 박수치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은 허허 벌판을 보며 기회의 땅이라고 외치며 일궈냈고 지금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불모지 대한민국을 바꾸며 성공 신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요즘 글로벌 투자 대세는 AI,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투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성장과 높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을 보며 외국인 투자자들 또한 미국을 명확하게 기대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 스토리는 예전만큼 뚜렷하지 않습니다. 과거 제조 및 중공업 기반 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글로벌 성장의 무게중심은 데이터, AI 같은 지식 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다음 10년을 주도할 명확한 한국형 대형 성장주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재벌 중심의 지배 구조, 수직적이고 경직된 산업 구조, 그리고 사업화 성과가 부족한 R&D 관행 등 여러 요인이 결합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이 과연 다시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확신을 갖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리스크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과 투자 매력을 장기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힘으로 단기간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과거 다른 나라들, 특히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경고 사례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베네수엘라라는 두 개의 거울을 통해 냉철한 교훈과 우리가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버블이 붕괴된 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드디어 일본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일본 니케이, 도쿄증권거래소 주요 주가 지수입니다. 1989년 버블 붕괴 이후 끝없이 추락했던 일본 증시가 30년 만에 극적인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아닙니다. 엔화 달러 가치가 현재 150엔 근처로 여전히 엔화 또한 가치가 붕괴되면서 자산 가격이 부풀려 보이는 착시가 일어난 겁니다. 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주식시장 숫자만 보면 일본 경제는 확실히 부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치명적인 착시입니다. 이 가격은 엔화 기준의 명목 가격일 뿐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더라도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모은 돈의 달러 기준 실질 구매력은 30년 동안 거의 제자리입니다. 실제 일본 국민의 실질 임금 또한 30년 동안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본 내에서 자산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격변기에 금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러 기준 금 가격 2005년 대비 현재 4,000달러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일본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엔화 약세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은 실제 가치가 10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 극심한 엔저 효과까지 더해지니 일본에서 달러로 금을 보유했다면 20배에 달하는 폭발적 수익률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국 통화의 가치가 약해질 때 발생하는 부의 양극화의 본질입니다. 위 일본이 느린 침체라면 베네수엘라의 화폐 붕괴는 극단적인 경고입니다. 축복과도 같은 석유 자원으로 한때 가장 부유했던 나라에서 어떻게 현재의 위기가 겪은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30만 %가 넘습니다.
5년 전 사과가 100원이라면 지금은 130만 원이란 겁니다. 초당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굶주리고 의료 부족, 범죄 등으로 자국에서 탈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주식은 400배가 올랐지만 물가는 그 30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노력하면 언젠가 성공한다. 이 말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오늘 우리가 겪는 양극화를 단 하나의 공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바로 다음 공식입니다. 여기서 R은 부자가 가진 자산이 복리로 불어나는 속도, G는 우리가 노동으로 월급을 모으는 속도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R인 자본의 속도가 G인 노동의 속도보다 2배, 3배 더 빠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일할수록 뒤처지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축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고 월급만 가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조용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자산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더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의 진짜 룰이고 양극화가 계속 커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일본과 베네수엘라의 거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내 자산은 더 악화된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자본소득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여러분은 자본주의 게임에서 이 거대한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의 자산을 지킬 최후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번 돈을 어떤 방공호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코스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국적과 투자처를 같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통화전쟁, 인구전쟁, 금리 전환기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여기서는 강한 자산만 살아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한 나라의 화폐, 강한 나라의 자산인 S&P 500과 나스닥입니다. 이 자산들은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장기 우상향을 증명한 자산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달러로 환전해 미국 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거나 투자 금액이 많지 않다면 우리는 원화로도 미국 ETF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이 강한 곳에 돈을 두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킬지, 어디에 둘지 아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10년 뒤 웃는 사람은 오늘 바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댓글에 어떻게 자산을 지킬지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의 돈이 지금 당신의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